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진로 진학 콘서트로 해서 이제 계속 재학생, 졸업생과 함께 해당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열흘 전쯤에 경희대 한의대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졸업을 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예, 오늘 좀 모시고 우리가 보통 교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얘기를 듣는데 상대적으로 또 어, 초등교육 그리고 또 이제 매우 이제 인기가 높은 이화여대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생활들을 하며 졸업 후에 이제 진로들은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부 일단 그 사운드는 오프 상태에서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비디오도 중지 상태인 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3, 40분 정도 좀 준비된 설명을 청해서 듣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이제 요 채팅창으로 공개 채팅이나 아니면 저한테 DM으로 주시면 제가 좀 이제 대신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이승하 선생님이죠. 이승하 선생님. 비디오가 켜지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아, 네.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제 2년 차 된 신규 교사이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점들을 이렇게 저렇게 리스트를 뽑아주셔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뭐 공부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 좀 이제 먼저 목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는 어떠한 곳이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지, 그리고 진학한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리고 이 측면에서 교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이제 교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도 같은 마음인지 이런 부분들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는, 기존에는 초등교사들을 이제 양성하는 기관이 2년제, 전문 대학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사립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으로 이제 4년제 초등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렇다고 교대와 막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교과목들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좀 초등교사로서의 소명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역시도 기독교 바탕의 학교이다 보니까 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뭐 연구 실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진학 학생들의 성적과 스펙 이런 것들도 여쭤보셔서 제가 조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사실 막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 너는 뭐 몇 점대에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학생들과 다 나눌 기회는 많이 없어서 일단 제가 또 17학번이고 옛날 자료다 보니까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제 자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17학번인데 그 현역때 16학번으로서 들어가려고 수시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차에 합격했지만 최종 탈락을 했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외고를 나왔고 그 당시 내신은 약 3.5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이제 선배들의 자료를 보통 보게 되는데 저보다 내신이 조금 더 안 좋았던 선배도
여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진학했었다라는 자료를 보고 저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원을 할 이 당시에 갑자기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때 들었을 땐 불어과에서만 10명이 같은 과에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조금 더 피크였던 때 였고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외고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스펙으로 주요 내용으로 썼던 내용들이 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썼어서 1차에서 그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3명이 1차가 됐었는데 그때 1차에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교육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을 했어서인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이 안 보이나요? 혹시? 이- 안 어, 넘어갔나요? 음, 첫 장에서 안 넘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안 보이신다는 말씀인지? 어, 다른 분들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래요? 신문이 뭔가 좀 기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만약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생기부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뭔가 좀 교육자로서의 소명 이런 게 조금 더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교육봉사를 3학년 때까지 지속해서 해왔는데 그런 점이 조금 더 어필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학번 때는 결국 제가 수시에서 다 떨어져서 재수를 했고, 재수해서 정시 1차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고, 제가 뭐 표준 점수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 또 정시가 많이 바뀌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곳에 합격을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군의 이대초등교육과를 넣어서 합격했고, 나군의 연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다군의 상신의 한의예과를 넣어서 다 추합을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이제 교대나 초등교육과 인기가 많이 떨어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입결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걸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과 정시로 결국에는 이 학과에 지원을 했던 것인데, 다른 전형들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았는데,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내신 1점대 초반인 학생들만 진학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그래도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점수가 낮아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4점대까지는 봤지만, 일반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강남권에서는 이런 내신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잘 없는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이 노릴 만한 전형은 미래인재나 논술 전형일 것 같은데, 미래인재 전형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특목고나 강남권, 자사고 출신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내신을 중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수동교육과나 교대가. 그렇다 보니까 내신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합격자 수가 적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어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좀 교육자로서 정말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줄 수 있게끔 좀 스펙들을 교육에 잘 초점을 맞춰서 내 뭔가 교육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의외로 논술에서 이제 자사고, 특목고, 강남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뭐 붙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얘기했었는데, 이건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난 학생들이 뭐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았는데 서울 출신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저희가 한 기수에 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서울 출신, 그 수도권 출신까지 하면은 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지방에서 보통 이제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전교 1등 하던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인재 전형을 고려하더라도 특목고 출신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특목이나 자사고 출신보다는 일반고 출신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정시 합격생 중에서는 뭐 N수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재수부터 포함을 하는 건데 재수생 비중이 과반수였어요. 그래서 정시 비중이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재수로 들어갔고 그리고 좀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른 데서 졸업을 하고 다시 이화여대 초중교육과에 들어온 그런 언니들도 한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기수에서는 한 세네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질문 하나가 네네. N수생이라는 게 이제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막 25, 26 이런 사람들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네네네. 졸업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사회생활 1, 2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대 초등교육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어서 25, 6이 넘는 분들도 한 세네 명 정도씩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럼 그런 근데 분들은 이제 거의 정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정시나 논술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그냥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해당 학번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심화 전공이나 복수 전공이 필수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심화 전공을 선택하면 초등교육과 전공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복수 전공을 택하면 이제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 제가 20학번 밑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점점 갈수록 복수 전공 선택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교대에서는 할 수 없는 메리트가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이제 학점들이고 졸업 학점이 135학점인데 그중에서 뭐 전공은 어느 정도 비율로 듣는지 그리고 교양이나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수치로 좀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교직, 그 다음에 그냥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이 교직은 흔히 말하는 그 단과대학의 전공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학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공동 필수인 3개와 이 역으로 공동 선택인 것들 중에서 6개를 선택해서 듣는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사범대학 학생들이 다 섞여서 듣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이 동일하게 열리는데 저희는 이제 중등이나 유아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같이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같이 듣는 측면이 굉장히 좋았던 게 아무래도 그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특수교육에 대해서 사실 잘 알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거를 미리 좀 특수교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좀 또 새로운 측면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씩 끊어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달 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종합대학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어려움인데 2학년과 3학년 실습은 저희가 방학 때 나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때 나가는데 그래서 여름방학에 종강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3번의 실습을 나가고 첫 번째 실습은 혁신학교, 공립혁신학교로 나갔고 두 번째 실습은 일반 공립학교로 그다음에 네 번째 실습은 이제 이대부초인 사립초로 나갔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실습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수업 실현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뭐 3학년 실습부터는 뭐 반일제 같이 뭐 반일 동안 학급 담임을 해보는 그러한 활동도 하고 이대부초에서는 완전 종합 실습을 하기 때문에 반일제도 하고 전일제도 하면서 조금 담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해본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립 실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빡셉니다. 흔히 말하는 그 빡세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긴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립에서 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출신들을 선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사립을 실습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 초등교육과 자체를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 과정이 그래서 뭐 사립을 간 학생들에게는 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네. 그, 왜 방학 때 실습을 나가요? 학기 중에 안 나가고? 그 이유는 일단 중등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실습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의 실습이 이제 4학년 때 이루어지는 보통 실습인데,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습으로 실습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나가야 되는데, 그 매 학기마다 실습을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 그 종합대학 안에서의 뭔가 커리큘럼 자체가 꼬여버려서, 사실은 이제 그 정규 시간 외의 시간을 잡고 그러면서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는 시간대를 찾아봤을 때가 바로 여름방학 종강 이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그때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사립초는 뭐가 더 빡센 거예요? 어, 좀 교재 교구 제작에 힘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아, 네, 그런 걸 만들고 이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것도 지도교사님마다의 특성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걸 좀 강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지도교사님이 되셔서,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막 되게 뭐 이 색깔의 조합부터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들도 좀 있고,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학생들이 뭔가 좀 손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선생님들도 좀 계셔서 그런 걸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후에 이제 전공 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전공 필수는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 교원 자격증이 나오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교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각 교과의 뭐 기초 이론, 각 교과의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도 설명할 텐데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뭐 미술 교육 및 실기 이렇게 해서 딱 한 과목씩만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초등미술 교육, 뭐 기초 이론, 그다음에 초등미술 실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다양한 교과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반면 저희는 조금 이런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과목들도 보면 좀 이 교육 방법도 수업 실현만을 하지 좀 이론 측면인 경우가 많아서 뭐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다양한 이론들을 접해보고 그걸 적용해서 수업을 짜보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약간 실제로 학생들이 뭔가 하는 뭔가 기능적인 걸 뭔가 숙달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물론 미술 활동을 아예 안 해보는 건 아니고요. 미술 활동을 다른 이제 학생들이 짜온 그런 수업 실현에서 해보기도 하고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소금이나 아니면 뭐 리코더 뭐 이런 실기 시험이 있긴 한데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체육도 뭔가 기능 시험을 보지는 않고 체육도 수업 실현을 마지막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서 뭔가 기능적인 흔히 말하는 그 교대신에 나오는 그 짤처럼 다양한 기능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그리고 수업 과정을 어떻게 짤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좀 교과 측면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은데 그 외에 전공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동 문학에서는 뭐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했었고요. 뭐 아동 발달과 교육은 좀 심리학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었고 뭐 다문화 교육의 이론 및 실제 같은 경우도 제가 수강을 했을 때, 뭐, 워낙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더구나 사회학적인 측면과 그리고 교육 방법적인 측면을 같이 융합해서 배운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 전공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들어야 하고, 복수 전공 시에는 이 중에서 10학점만 선택해서 수강하면 돼서 많이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기에 계절학기 부분에 보면 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이 학과를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혹해했었는데, 해외 초등교육 현장 탐방이 실제로 있긴 했는데 매해 열리지는 않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아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16학번 선배들이 이제 1학년 때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핀란드에 있는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실제로 거기 가서 수업 참관도 하고 수업을 구성해서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교육개발협력 실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초등교육과에서 여는 게 아니라 사범대학 자체적으로 여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학기 중간에 모집을 해요. 뭐 어디 개발도상국의 어떤 학교와에서 뭐 이런 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참여할 사람을 뭐 모집을 하면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된 학생들이 이 협력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녀온 학생에 친하진 않아서 많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뜻깊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항상 열린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이러한 기회도 종종 생기기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초등교육과가 제일 복수전공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른 과에서 초등교육과는 복수전공이 불가능하고, 또 사범대 밖에서 복수전공이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는 사범대 내에도 복수전공 가능하고, 초등교육과에서 다른 과로 복수전공에는 크게 제약이 없어서, 여기 나온 의학이나 간호, 약학대학 제외하고는 복수 전공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학번에서도 복수 전공 하는 애들 보면 컴공과도 많이 했고 경영도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복전을 더더욱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공계 쪽으로도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교육공학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환학생, 방문학생 참여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희 전공이 그렇게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으로서 듣고 오는 강의 중에 인정되는 교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 학기를 뭐 추가로 다니거나 아니면 4학년 2학기까지 정말 꽉꽉 채워 듣는다라는 약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 같고, 하지만 다녀온 학생들은 모두 후회 없고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과 학생들은 그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범대 학생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대외 활동이 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자율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저도 동아리 정도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막 나서서 뭔가 공모전에 나가거나 이런 학생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학교 수업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팀플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짜고 수업을 실현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이 거의 다 모든 수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모여서 협의하고 뭘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대외 활동에는 조금 시간을 덜 투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와의 차이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종합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양 과목에서도 조금 더 다양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교대 제가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찾아봤었는데, 거기 다양하게 이제 교양 과목을 개설을 해놓긴 했지만, 아무래도 종합대학에 있다 보니까 각 단과대별로 열어놓는 그러한 좀 폭넓은 교양의 선택지보다는 조금 더 좁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도 저희는 조금 더 이론 위주고 수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듯한 전공 내용인 반면 조금 더 현장과 기능 중점적으로 교대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공 학점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교양을 들을 수 있는 선택지도 많고 교양 과목의 학점수도 많고 이러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기지도 1, 2까지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아예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수업만 들으면 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한 달 단위로 하고 방학 때 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울교대나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학기 중에 실시하고 서울교대는 2주씩 5회 실시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수 전공, 교환 학생, 그리고 뭐 전과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직업이 적성을 많이 타다 보니까 실습을 다녀오고 나서 나 이 직업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전과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랑 조금 친했던 동기 중에는 나는 철학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철학과로 전과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나 뭐 복수전공 이런 것으로 좀 자신의 진로를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저희는 진짜 수강 신청을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 반면 교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가 세부 전공을 정하면 짜여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이 세부 전공이 없는데 서울교대나 뭐 교대는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교과와 관련해서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다라고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공 수강 과목들도 조금씩 변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제 초등교육과에 진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그 당시 입시를 할 당시에는 제가 정말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안정추구형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자체도 뭐 어렵다고도 하고 고용 안정성도 고민이 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워라밸 같은 경우도 뭐 퇴근이 빠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이 표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초등 임용 그 TO예요. 서울 임용 TO인데 제가 17학번이어서 제가 이제 2017이라고 하면은 그 제가 대입을 할 당시에 이제 임용시험 TO인데 제가 딱 들어간 1학년 때 여름에 이제 가티오가 나왔을 때 처음에 100명대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 한 800명 이상씩 계속 뽑다가 100명대가 딱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정말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을 임용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재수는 거의 정말 많고 함수도 정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학번 친구가 이번에 초등 임용을 처음으로 보는 현역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서울 지원자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임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에 대한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본가, 놓치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뭐 경기도로 많이 돌리는 추세라고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15명, 저희가 40명 정도가 한 기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5명이 지원을 했대요. 서울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학생이 자기가 다 알진 않지만 5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차에선 10명 정도가 됐는데 뭐 2차까지 다 합격한 거는 자기가 알기로는 5명밖에 없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좀 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재수에서도 뭐 붙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서울에 있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초등 임용이 앞으로는 더욱더 줄어들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막 폐교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고, 점점 출생아 수도 줄고, 그러다 보면은 교사들에게 보장됐던 고용 안정성이 그대로 존재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막 지금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교사라는 직업으로 안주해야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워라밸 같은 경우는 뭐 4시 40분이 원래 정식 퇴근 시간이긴 한데, 어, 실, 저는 제가 발령한 학교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4시 40분에 자주 퇴근을 해보진 않았고, 그래도 다른 사기업보다는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이르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 뭐, 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교사의 그 공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좀 풍족한 삶을 살기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은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교육 활동을 뭐 계획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외의 것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뭐 이것도 신문 기사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처음 발령한 학교에서도 그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생각보다 교육 활동에 쏟는 시간보다 행정 업무를 하는데 쏟는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을 데리고 관리만 하고 뭔가 행정 업무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물론 이건 학교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한데, 교육 활동만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조금 이제 직업에 대한 불만도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나 교육 활동을 뭐 보상하고 직접 해보고 이런 과정이 즐거워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긴 한데, 앞으로 또 이제 어떠한 큰 폭풍을 맞을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에 이제 교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립 같은 경우는 초등 임용고시를 주로 보죠. 그래서 근데 서울 임용은 어쨌든 어렵다 보니까 임용자가 매우 줄어드는 추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번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번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서울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았거나 발령을 기다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로 임용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나 연고지 등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립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번에서는 사립학교에 2명이 지금 가 있는데요. 둘 다 홍대부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위탁 선발과 자체 선발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체 선발 방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필기 시험부터 면접이나 수업 실현 이 과정을 다 학교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완전 임용 시험과는 좀 완전 별개의 방향성이었고 특히 필기 시험은 초등 임용 시험과는 경향성이 전혀 다르니까 중등 임용 시험과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거기는 홍익재단에서 홍대 부초, 뭐 홍대 부고, 뭐 경성 중고등학교까지 엄청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일제히 동일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중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험이었다고 들었고요. 그래도 자체 선발로라도
뽑기도 하지만 요새는 위탁 선발도 좀 많아져서 교육청에서 이제 1차 응시를 하고 보통은 이제 1순위는 공립을 쓰고 2순위에 사립을 쓴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일정 보통 5배수까지 뽑거든요. 1차에서 5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면접이나 수업 실험 같은 것들을 거쳐서 합격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서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게 그 어떤 그리고 보통 TO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비교를 했을 때 공립하고 사립은 대충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자리가. 서울 근데 사립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공립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립은 이제 누군가 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열리는 거여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좀 사립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립 자리가 그래도 한 학교당 한 2자리씩은 났던 것 같고, 또 서울에는 사립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93명 정도를 뽑았고, 사립은 한 20명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자체 선발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제도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 위탁 선발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들 입장에서 자체 선발을 하고 싶으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자체 선발이 이제 내년부터 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더 사람들을 뽑는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이유가 있어서 딱 몇 대 몇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립도 그 해에는 어떤 해에는 엄청 많이 뽑았다가 어떤 해에는 엄청 조금 뽑고 이러한 게 있어서 딱 몇 대 몇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립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뽑아요? 아니면 이건 수시로 뽑아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모아서 뽑는 거고 네. 그 뭐 일반적인 선호도는 그러면 지금 공립이 높아요? 사립이 높아요? 뒤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할 건데 공립이 높긴 합니다. 아, 공립. 좀, 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여기서. 네. 일단 이제 초등 인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는 보통 4학년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인강 수강을 하고 학과 동기들끼리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새는 좀 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막 지역적으로 찾아서 내는 문제들까지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막 모아서 살펴보고 정리하는 그런 스터디 이런 형식으로 좀 이제 높아진 경쟁률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일부 서울교대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3학년 때부터도 그냥 아예 아주 가볍게 1회독을 뭐 인강을 다 같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뭐 돌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만 썼는데, 사실 이대 초교과의 단점이 지원이 많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임용시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배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멘토링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끼리 이제 모이시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나 서울교대에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임고에 이제 서울교대 모고에서 나왔던 되게 지역적인 내용들이 음,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이게 모고를 그래도 제작해 주는 게 참 좋은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선배들이 이렇게 막 잘 챙겨주려는 그런 문화는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립을 조금 더 1순위로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왜 사립에 가게 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유는 원하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초등 임용 시험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는 경기도로 임용을 쳤는데 나는 서울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서울 사립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기들도 원래는 초등 임용 시험은 경기도로 쳤는데 사립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 이제 그 지원했던 그 서울 사립에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 남기로 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사학수당이 있어서 어쨌든 연봉 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사립은 관리된 학생들이 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립에 있는데 좀 지역이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편부모도 많고 뭐 조선가정도 많은 그런 지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의 뭐 장점은 민원의 비중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학습 준비물 준비를 뭔가 기대를 전혀 못하고 뭐 아니면 숙제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데 보통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걸 학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방치가 되어서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봐주시는 분이 없고 그냥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단점들이 있는데 사립에 있는 학생들은 관리가 되었죠. 일단 좀 똘똘하고 말도 잘 듣고 어머니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준비물들을 제때제때 준비해 주신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립에 지원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공립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립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진행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시대회도 굉장히 초등학교인데 많이 열어서 학생들한테 상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겨울방학에 뭐 스키 캠프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캠프를 좀 더 성대하게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의 규모도 크고 행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되는 거죠. 그 업무가 좀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의 강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일단 첫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는 일단 사립은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고객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걸 민원을 넣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걸 더 쉽게 민원을 넣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방과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방과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좀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방과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 계속 있다 보면, 늦게까지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요. 물론 교사는 이제 수업이 끝났고, 방과후로 학생들이 인계를 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는 담임한테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내가 업무할 시간 동안 학생들까지 케어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해진 연가를 자유롭게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공립에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조금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뭐 진짜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연가 사용은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립을 선호하지만 어쨌든 또 서울에 있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사립에 가고 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립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에 있는 친구들 말로는 그러니까 그냥 더 일한 만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이제 로스쿨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 있는 뭐 공리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연계 전공을 해서 로스쿨 진학을 하는 친구를 봤고 또 그냥 아예 이 교사라는 적성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경영을 복전을 하더니 CPA 준비해서 CPA 자격증 딴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행정 쪽으로 하면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학 쪽으로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교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장학사 시험을 봐서 장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교감 승진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교사의 진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으로 뭐 전체 공개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뭐 프라이버시가 걸려있다 싶으시면은 예, DM으로 주셔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질문 주실 때까지 내가 서너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질문을 할게요. 일단 그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면 지금 뭐, 왜, 첫 번째는 이제 그 40명 중에서 그럼 어쨌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런 교사의 길로 가는 경우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면 사범대는 요새 많이 낮아졌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동기들 한 40명 정도 보면 대충 비율이 어때요? 다른 길로 간 동기가 5명밖에 안 돼요. 음, 나머지, 교사가 되어서 바뀐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은 보긴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교사의 길로 갔어요. 가서 뭐 인고를 보거나 사립초 지원을 하거나 네네. 계속 우리가 지금 사범대하고 좀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범대는 바로 사교육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초등교육이나 교대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학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예. 정확하진 않지만 사교육계로 빠지는 경우를 아직까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런 얘기는 듣긴 했어요. 아, 내가 대학 때 뭐 음, 이런저런 과외를 정말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때가 더 잘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교사가 되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급여에 불만이 있어서 사교육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졸업하고 뭔가 교사가 돼야지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해당 지역에 응시를 해야 가산점이 있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이 아니면 뭐 감점을 하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초등교과도 있어요. 그래서 아, 서울에 초등교육도 있기 있어요? 때문에 어, 서울에 가산점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건 1차에서 가산점이 있고 네. 그게 최종에선 결국엔 그 가산점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아, 1차 합격에는 유리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산점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출신도 그럼 경기 지역으로 응시를 하면 그 가산점 못 받는 거예요? 네, 네,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경기도에도 4년제 초등교육과가 또 있나요? 어, 아니요, 경인교대. 아, 근데 경인교대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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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있어서, 근데, 가산점 자체가 아주 큰 의미는 없다던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도 살아있군요. 다음, 약간 아까 개인적인 얘기로 가서, 그, 예전에 정시에서 나는 이제 연대를 붙었는데 안 간 거는 기억을 했는데, 상지대 한의에도 붙은지는 몰랐었는데, 네. 그 한의로 갔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좀 적성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수동교육과를 선택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큰 부분이 물론 적성도 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고용 안정성이나 워라밸 측면도 있는데 어 제가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때는 제가 사실은 임고도 한 번에 붙어서 간 게 아닌데 첫 해 준비할 때 좀 많이 아파서 막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뭐 어쨌든 아플 때 뭐 질병휴직을 쓰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복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교직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년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게 네. 이상과 현실은 좀 싱크로율이 맞나요? 아니면 괴리가 좀 큰가요? 어, 기대했던 뭐 이런 건 좀 비슷하고 이런 건 좀 다르다 그런 거 있어요. 일단 기대했던 바와 가장 다른 점은 생각보다 교사의 업무가 교육 활동에 음, 그렇게 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컸고, 네. 그러나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이제 좀 더 학교라는 조직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되게 수직적이고 뭔가 틀에 박혀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라고 뭔가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학급 담임으로서는 그 학급을 경영하거나 교육 활동하는 데에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받는 편이어서 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했던 것처럼 다양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었다. 그 음악미술 체육 쪽을 내가 좀 사전 질문으로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초등학생 음악 시간에는 뭐 반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체육하면 약간 그 시범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약간 그 서울교대 커리큘럼처럼 좀 더 실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어요. 어, 생각보다 온라인 콘텐츠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반주 같은 경우는 아, 크게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고, 아, 어, 직접 또 건반 안 쳐도 돼요, 요새 선생님들은? 사실 건반 자체가 학급별로 다 있지도 않고 거의 다 이제 반주는 이제 여기서 재생을 하면 그냥 MR로 뭐 하는구나. 네, 부르고 그다음에 뭐 모르는 부분을 같이 불러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고 네. 어 저는 그렇게 막 실기 자체를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실기 수업을 들어도 뭐 특히 체육 같은 경우 저는 막 이렇게 체육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음? 분명히 반 안에서 저보다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오히려 뭔가 이런 걸 설명해주고 시범을 보이게 하고 그럼 또 그 학생은 그걸로 뭐 이해능감을 느끼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메꿔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수업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부족했던 점들 같은 경우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그걸 참여할 수 있어서 아, 이런 걸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한 걸 많이 느끼진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간 행정 업무 처리? 뭐 이거를 사실은 학교에서 알려주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건 정말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뭔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던져졌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음. 그 외에 뭔가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런 걸 좀 더 해봤으면 좋았을 거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없어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그 졸업생에 비해서 자리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졸업생들은 계속 그냥 그 임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대 보통 3수까지 하는 것 같고, 음, 3수 이후부터는 약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17학번 기준으로 5명 정도가 다른 길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특히나 20학번부터는 복수 전공이 원래도 가능은 했지만, 많이 이제 안 하고, 약간 임용을 빨리 보려고 조기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했는데, 복수 전공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졸업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심화 전공 아니면 복수 전공 이러한 선택지에서는 복수 전공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대학을 더 오래 다니고 임고를 1년 미루더라도 대학 생활을 좀 충분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진로에 좀 더 눈을 뜨는 학생들이 많은 거라고 듣기는 했었어서 보통 일단 동기들 기준으로는 아예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떨어져도 그럼 다시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인고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DM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똑같이 초등교사를 꿈꾸더라도, 그럼 교대로 갔으면 더 좋을 성격? 아니면 경우? 아니면 이런, 뭐, 이화여대 초등교육, 지금 종합대학 초등교육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경우, 뭐, 좀 구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경우에 더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나 좀 더 진취적인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이화여대에 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짜여진 틀에서 나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교육대학교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교양학원 같은 경우도 선택의 폭이 넓고, 대외 활동을 하기에도 사실은 교육대학교보다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학 생활을 좀 진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대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육대학교는 어쨌든 어느 정도 들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딱 짜여져 있는 느낌이고 선택권이 많이 적은데 대신에 어쨌든 거기서 짜여진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차를 고려해서 진학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는 게,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진학에 있어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학은 아닌 것 같고, 다니면서, 혹은 뭐, 들어와서요? 살면서. 네. 들어와서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 음, 네, 없는 것 같아요. 이과인 동기를 봤는데 네. 막 어려워하지 않았고, 임고에서 그 친구가 제가 처음 임고를 보던 해에 뭐 약간 과학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게 나왔는데 그걸 자기는 고등학교 때 봐서 알았던 거라 맞췄다. 뭐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건 임고는 항상 이과 내용이 어렵게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온 게, 어, 교직 사회에는 학벌에 따른 스트레스는 없나요? 뭐, 이런 게 좀 많네요. 전혀 없어요. 사실 저는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또 막 그냥 동학년 회의를 하다가 처음부터는 몰랐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두 선생님이 막 서로 같은 학교에 나왔는데 뭐 웬일이야 약간 이 정도로 넘어갔지 막 처음부터 너는 누구 어디 학교니까 뭐 어쩌고 이런 식의 게 전혀 없었고 사실 어디 출신인지 막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끝인데, 남자 선생님은 정말 없나요?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아, 혹시 그럼 뭐, 남자 선생님들이 그럼 그 교직 공동체 생활 하는데 좀 불편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소수라서. 어, 아무래도, 음, 음, 약간, 어쨌든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한 게, 특히 막 체육전담 음, 자리는 좀 남자 선생님이 하셔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생각해서 업무 분장을 하거나 배치를 하시기는 해요. 음. 근데, 남자가 제일 어,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들이 많이 박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남자분들을 그래서 어쨌든 적으니까 그런 위치에는 남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긴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립은 남자 선호도가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뭐 육아휴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았고, 다양한 복잡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 남, 저희는 진짜 남자 선생님이 정말 적은 편이어서 네. 거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학교가 작기도 작았지만, 두 분이서
근데 두 분이서 일을 뭔가 더 추가로 하시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업무 분장 자체 할 때 뭔가 체육, 뭐 정보 부장 이런 거는 뭔가 좀 남자인 분들한테 드린다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입시에서 문이과에 유불리가 있는 질문이 나왔네요. 아, 입시에서 유불리는 사실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조금 교육대학교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과 선호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저희도 그 고교 추천을 제가 뭐 이제 물어봐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고교 추천이 보통 거기 1점대 초반인데 그래도 가장 조금 낮은 점수대가 이과인 친구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인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적으로 문과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런 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워낙 문과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인 것도 같아요. 이과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뭐 학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과목 편성이나 그런 데서의 어떤 그런 오피셜한 무슨 그 유불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과목별 세트 진로 관련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과, 그 교세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세특에 조금 진로 관련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께서 이제 뭐, 각자 주제를 주고 약간 모의 수업처럼 해보는 뭐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지원해서 뭐 설명을 뭘 잘 했어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던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 국어나 뭐 사회 같은 경우는 좀 발표하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뭔가 시사 이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때에도 좀 교육 관련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그 내용을 세특에다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약간 물론 학교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국어랑 영어랑 뭐 사회 이런 거는 좀 이게 사회 그런 교육 관련된 이슈로 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서 그 주제들을 좀 교육 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진로 연계성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적인 측면에서 생기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럼 초등교육이나 교대 쪽 지망하는 학생 것과 사실 사범대 쪽 학생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2학년 2학기나 3학년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어쨌든 조금 분화되는 면모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육학 관련된 거 혹시 이제 뭐 사범대까지 염두에 두면은 사범대는 이제 그 전공이 좀 있으니까 그쪽 역량 관련된 거 그렇게 좀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받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뭐 저한테 일단 들어온 건 소홀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곧 이 금쪽 같은 2월 달 쉬는 방학 때인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혹시 또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좀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